건의, 파격, 소통 행보를 부각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세한 일정을 공개했고 신임 수석 비서관과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양복 상의를 벗은 채로 경대를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안보 수석직을 폐지한 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직제 개편안의 의미 분석했습니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인사수석과 국민소통수석엔 조현옥 이대 교수와 윤영찬 선대위 SNS 본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과도 통화했는데 아베 총리에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실장이란 별칭을 갖게 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명된 직후엔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적의 없이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수장인 김수남 총장이 사의를 표해 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고 다음 주 원내대표를 새로 뽑은 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서둘러 해임했다고 야당이 공세에 나서면서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이른바 제이노믹스로 불립니다. 사람 중심, 분배 위주 정책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의 추진 일정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은 탈권위와 소통 행보를 보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에는 경호 때문에 보안에 힘을 줬던 세세한 대통령 일정을 대중에 공개한 게 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호를 약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둥근 테이블에 마련된 참모들과의 첫 점심 식사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원의 도움을 사양한 채 상의를 벗어걸고서 가벼운 농담을 던집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할입니다. 기재부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엔 함께 청와대 산책에 나섰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한 손에 커피를 들며 여성 인재 발굴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정 수석할 때 우리 비서관 중에도 법무비서관을 여성으로 그리고 내 보좌관도 여성하고 그랬었어요. 또 사람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제 항상 뭐 인재가 없다 그러지만 기회를 안 주니까. 네. 청와대는 출입 기자들에게 공식 업무 일정 외에 이런 세세한 일정들도 사전에 알렸습니다. 취임식이 있었던 어제는 현충원 참배, 국회의장 환담, 주민 환영 행사 등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사후에 알려지는 게 관례지만 낮은 경호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배웅하려던 주민을 보자 타고 가던 차량을 세운 뒤 내려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전남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호를 약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청와대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 외에 참여정부 때 운영했던 정책실을 복원해서 국가정책 기능을 맡겼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외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추가해 3실장 체제로 개편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정부 때 운영했던 정책실장을 복원한 것으로 국가정책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 사회수석과 함께
새 정부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다룰 일자리 수석을 신설했습니다.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다룰 경제보좌관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과학기술보좌관도 두도록 했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 인사수석 등 수석비서관 5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또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 점검하게 했습니다. 특히 각 수석 비서관들이 부처들을 나눠 맡던 기존 체제를 개편해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실 기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비서실이 담당했던 외교, 국방, 통일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오늘 공식 임명했습니다. 또 인사수석과 국민소통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와 윤영찬 선대위 SNS 본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성향 소장 파악자인 조 수석은 대법원 양형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두루 활동했습니다. 첫 여성 수석인 조현옥 수석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위원과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홍보수석에서 이름이 바뀐 국민소통수석엔 윤영찬 선대위 SNS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2008년 NHN에 입사한 후 올 초까지 네이버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고 국무총리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장에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조 수석이 개파 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인선이 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대부분 50대 초중반으로 젊게 꾸려졌습니다. 인사들의 면면에서 개혁에 방점을 뒀다는 점도 읽힙니다. 정유미 기자가 이번 인선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학자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고 조신임 수석도 첫날부터 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첫 여성 인사수석의 임명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남녀 균형 내각의 신호탄으로 임기 초반 여성 인재풀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은 바뀐 직책명에서 드러나듯 대국민 소통 강화 의미로 읽힙니다. 윤신임 수석은 오늘 하루에만 4차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소화하며 언론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을 뵙는 거 보니까 정이 빨리빨리 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원조 친문이 아닌 인사들로 비서진이 구성됐습니다. 개혁과 탕평에 방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모두 50대로 젊은 청와대의 면모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의 평균 나이 61세보다 젊어진 겁니다. 대통령 최측근이 맡아왔던 총무비서관에 정통 경제관료를 기용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장에 전 정부의 차관을 임명한 것은 인재라면은 상관없이 등용하겠다는 통합의 인사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지금 정치부 정영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미 검찰, 특검, 다시 검찰까지 왔는데 또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 등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 수사가 이제 기간 연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화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마무리 지지 못했으니까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요약됐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내각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총리 인선 내정자 인선되고 나서 나머지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표가 수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정부의 그 새 내각 발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내각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헌법을 보면요, 국무위원 즉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이 불가능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문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이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국무위원 제청권 때문인 걸로 해석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황 전 총리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고사를 하면서 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청할 총리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입장에서 뭔가 그런 논란 같은 걸 좀 피하고 싶겠죠, 당연히.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싶을 거고. 자, 이렇게 인선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마평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첫 인사에 최대한 소속 의원들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들이 실제로 장관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곧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장관 후보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당에서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 내부 검증과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새 정부의 장관 취임에는 사실 2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기 때문에 먼저 차관 인사부터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라도 부처 업무를 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합정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당에서도 장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정부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때 이제 경제부총리의 유승민,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이라는 미확인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일단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또 국민의당에서도 장관 몇 자리 주고 사람 빼가게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당대당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외교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부터 잇따라 미, 중일 정상들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상회담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오는 형식으로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서로 취임 축하 인사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앞으로 한미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며 북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조만간 이 문제를 협의할
고위 자문단을 보내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조기 정상회담에 공감하면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사드와 북핵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의 첫 전화 통화는 오늘 낮 40여 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전화를 걸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은 압박, 제재와 함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도 궁극적으로는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분명한 핵 포기 의사가 확인돼야 대화한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 시 주석은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希望韩国新政府重视中方有关重大关切，采取实际行动推动两国关系健康平稳发展。 문 대통령은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상호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의 대화는 아베 총리가 오늘 오후 축하 전화를 걸어오면서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나라의 성숙한 협력 관계를 위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고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国際社会から高く評価された合意を日韓それぞれが責任を持って実施していく。このことは極めて重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외교 분야 취재하는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외국 정상들과 통화가 미, 중, 일 순서로 됐네요. 미국이 먼저 됐다는데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런 공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하면서 한미 동맹이 우선이다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드나 FTA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통화는 그야말로 첫 인사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이 조기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당장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새 정부도 조직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트럼프도 이달 하순에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 초에 독일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두 정상이 만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조기 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독일에서 만나기 전에 미국에서 따로 만나는 방안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북핵 문제, 사드, 난제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좀 보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 대북 접근법에서 두 정상 간의 이익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네. 북한과 대화하는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 차이가 큰데요. 네. 그리고 사드나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구체적인 요구를 들고 나올 경우
첫 회담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짚어보면 그동안 한국이 진보 정권이고 미국이 보수 정권일 때 그 외교 갈등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그 회담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하고는 사드 얘기를 안 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는 사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나요? 네, 그 시 주석은 오늘 그 사드 문제를 언급할 때 구동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찾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구동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그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그 같은 점을 찾으면서 차이점까지 중화시킨다 그런 뜻을 가진 구동화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 시 주석이 그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는 너네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문 대통령은 그동안 그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특사단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아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도 하죠. 두 딸은 배로 낳고 셋째 딸을 가슴으로 낳은 딸 부잣집 어머니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면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임명 하루 만에 여야 사당 지도부를 방문하며 소통 정치에 나섰습니다. 국회,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회와 협력을 하면서 야당의 목소리에는 더 크게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성공한 비서실장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고 도울 일은 적극 하여튼 저희들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드리는 말씀도 오랜 고민 끝에 드릴 테니까 수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정인 민주당은 당청의 혼연일체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인사가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할이 아주 막중하실 텐데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제1, 2야당은 덕담과 함께 견제도 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선을 반박하며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NL과 PD계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를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통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협치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위 들러리 협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임 실장은 국회 협력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필요한 부분은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을 누비는 남자. 동네 친구처럼 친근한 모습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주영훈 신임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주 실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 권난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을 떠나는 날, 열렬한 환송행렬 속 무덤덤하게 뒤를 따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팀장이었던 주영훈 실장.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림자 경호는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뒤를 따랐고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논일을 하면 똑같은 복장으로 등장해 일을 도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 경호뿐 아니라 마을 일도 돌보며 자타공인 봉하마을 경호부장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한 번도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었던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문구 행렬과 가족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켰고
이후에도 권양숙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뒤 주 실장은 SNS에만 글을 남겼습니다.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경호실 개혁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1984년 공채로 경호관 생활을 시작한 주 실장은 이번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 부위원장을 맡아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경호 방안 마련을 주도해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교수 출신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수장인 김수남 총장이 사의를 표해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며 공수처 신설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날 김순환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대선이 종료된 만큼 소임을 마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조직에는 국민의 편익과 검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검찰개혁안이 나올 수 있게 새 정부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대선 직후 이뤄진 것으로 조국 신임 민정수석 내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의 퇴진 압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비검찰 출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반대해왔던 개혁 작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검찰개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기억에 검찰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조국 수석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게 검찰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공수처 역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게 검찰 주장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이때 검사들이 집단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들과 토론하는 장면,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 멘트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 정도 반발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느냐, 또 이 인물이 검사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발 수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법무부 문민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는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지명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나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예 법조인이 아닌 인물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총장으로는 지금까지는 현직 검사를 내부 승진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검찰 출신일 수는 있겠지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 개혁 추진에는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조국 민정수석도 말했지만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이런 거 전부 다 국회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이 어떤 수사를 앞으로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주도를 했는데
하는데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에 돌입을 할 경우에는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곧 비대위를 꾸릴 예정인데 당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이어 오늘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총사퇴 의결을 했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그때까지 지도부를 책임지고 주승용 대표.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비상대책위원장도 곧바로 구할 계획입니다. 원내대표에는 주승용, 유성혁, 김동철, 김관영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비대위원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통합론,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으로 당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합니다. 비상지도부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당은 구심력을 잃고 당박 원심력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들과 점심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 열심히 하려면 뭐 저기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안 전 대표는 재충전 시간을 갖고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당내에 이전만큼의 영향력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4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녹록지 않은 고용시장과 맞닥뜨렸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모의 면접이 한창입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가장 큰 과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OLED.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심한 상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그 문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청년 실업자는 50만 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기업들이 대내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교육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청년층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10달 연속 줄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표면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또 첫 업무 지시로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실무 작업반이 구성돼 부처 인력 파견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일자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1차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 정책을 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J와 이코노믹스를 합쳐 제이노믹스라고 흔히 부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중심, 성장 위주보다는 사람 중심, 분배 위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를 배려하고 일자리도 나누자는 취지로 현행 최장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임금을 보전하고 추가 인력을 뽑으면 비용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시급과 급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좀 적게 책정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추가 인력 고용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23.5%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거는 30%를 줄이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낫죠.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고 이를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핵심은 집무실을 우선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불통의 청와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넓은 소통 공간으로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쯤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전병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청와대, 그리고 촛불 집회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난 광화문 광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려서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소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집무실에서 광화문 광장까지의 거리는 1.8km 정도로 다소 멉니다.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고 경복궁도 사이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감 역시 상당합니다. 광화문 광장 길 건너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업무 공간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횡단보도만 건너면 될 정도로 광장과 대통령 집무실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소통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죠. 대통령이란 분이 현실적인 걸 봐야지 밑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만 봐갖고는 100% 실용성이 없는 거거든. 문 대통령과 함께 옮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은 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집무실을 옮길 경우 광화문 청사의 2개 층 정도를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 청사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청사도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구상은 큰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미 입주해 있던 정부기관의 이전 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등 추가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기획위원회는 올해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2019년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집무실 이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지금 리포트 보니까.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게 경호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이 대통령 경호는 근접 경호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선별해서 제거하는 이 검문 검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가면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경찰들이 와서 검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면 경호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죠. 네. 여기다가 이와 관련해서 이 주변에 교통체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안보 전문가들은 또 아무래도 이 북악산에 둘러싸인 청와대보다는 이 광화문 청사가 테러 위험 등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은 합니다. 사실 청와대는 지금 북악산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시설, 자연보호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면이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정부종합청사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벙커라든지 그런 그 보안시설이 없습니까? 물론 정부종합청사에도 지하벙커 같은 경호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청와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모나 시설면에서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물론 새로 만들고 뭐 옮기면 되겠지만 그만큼 이 비용과 시간은 감수해야겠죠. 이게
과거 대통령들도 이제 이런 약속들을 몇 번 했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현이 잘 안 됐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고 사실 지난 대선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은 뭐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영국이나 이 독일 같은 경우도 도심 한가운데 이 총리 집무실을 두고 그렇죠. 있고요. 이 문 대통령이 경호실장 인선 배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해 줄 분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광화문 대통령 기획위원회는 올해 안에 계획 다 세우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2019년에는 이전 완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미국 백악관도 사면이 다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 청와대 본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박물관과 공원을 지어서 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남북으로는 광화문과 북악산을 잇고 동서로는 이 서촌과 종묘를 이어서 서울 역사문화 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 이 구상대로만 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대터널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G1 최돈희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차량 뒷부분부터 중간 좌석까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버스는 앞유리가 산산조각 채 움푹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은 대부분 70, 80대 할머니들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구경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은 올림픽에 대비한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사고 당시도 차량들이 몰려 정체가 일어나 승합차는 서행 중이었지만 고속버스는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온뉴스 추도입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MT를 가서 잠든 친구에게 치약을 바르는 짓궂은 장난 해보셨습니까? 한 대학교 MT에서 동성 간에 이런 일을 벌인 대학생 3명에게 성추행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유죄 판결의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 여러 명이 잠든 친구 얼굴에 치약을 몰래 바르며 이를 촬영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정말 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놀았던 게 이제 술 얘기거리로 나오니까. 장난이었지만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성리로 MT를 간 대학생들도 신체 주요 부위에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을 쳤습니다. 대학원생 24살 이모 씨 등 3명은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잠든 신입생 21살 A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MT를 다녀온 뒤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학까지 해야 했다며 E씨 등 3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사회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서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서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했습니다. 사실상 MTA 전에는 친분은 전혀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또 이걸 장난으로도 피해자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 3명 모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도 하죠. 두 딸은 배로 낳고 셋째 딸은 가슴으로 낳은 딸 부잣집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전이셨나요? 이미 두 딸이 있는데 막내딸을 입양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두 딸은 배로 낳았고요. 셋째 딸을 2004년에 입양을 했습니다. 네.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어떻게 입양을 결정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둘째까지 낳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는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은 아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먼저 입양 제안이 나왔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동생처럼 아꼈던 한 여대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네. 그때 저보다 어린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일이란 입양하는 것이겠구나 해서 남편의 제안을 따랐던 거죠. 네. 그때 이제 희은이가 중학생인가요? 네, 희은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습니다. 네, 희은이도 입양 사실을 알고 있겠죠? 네, 희은이는 이제 입양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개 입양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 입양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입양 사실을 잘 설명하는 그런 딸로 자랐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희은이가 초등학생 때 이 친구에게 입양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그 친구가 사실 입양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입양교육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은이 반에 가서 입양 수업을 하고 나서는 희은이가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졌고 친구들에게도 입양 사실을 잘 설명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잘 키워오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아 수가 600여 명 선으로 6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걸로 나와요. 혹시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멋있는 성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든 입양을 하든 우리나라 아이를 가족의 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한 여성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도 입양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우리 아이 같이 키워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해임된 거라고 야당 측이 공세에 나서면서 과거 닉슨 대통령을 몰락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거센 후폭풍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격적인 해임 이유는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He wasn't doing a good job, very simply. He was not doing a good job. 코미 전 국장은 대선 직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선언해 판세를 뒤집으며 트럼프 대선 승리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사실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최대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해임 직전 법무부에 수사 예산과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cut off any investigation into any connections that he has with his campaign and connections to the Russians.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지명해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해임한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닉슨이 특별검사를 해임한 뒤에도 사건 수사는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무식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를 뽑는 공개 테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남자 최고 용병이었던 시몬의 사촌 누나가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쿠바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해 31살인 미아레스 시몬은 1년 전까지 OK저축은행에서 뛰었던 로버트 랜디 시몬의 1살 위 고종사촌 누나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량으로 국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남동생의 조언을 듣고 한국 무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A él le gustó mucho cómo lo trataron aquí, que son muy serviciales, muy atentos. 하지만 지난해 출산으로 1년 넘게 뛰지 못했던 리아네스는 체중이 늘고 경기력도 전성기 때보다 떨어져 선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4명이 참가한 이번 공개 테스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5년 전 도로공사에서 뛰었던 세르비아 출신 이바나입니다. 당시 경기당 평균 27점을 터뜨리는 등 빼어난 실력에 미모와 친화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단연 돋보이는 기량으로 1순위 선발이 유력합니다. Korea is my favorite season ever I had before. This year I finally got a chance to go to the tryout, so I hope I will be part of the Korea again. I love it. 기존 용병과 재계약한 인삼공사와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팀이 내일 드래프트에서 각각 한 명씩의 외국인 선수를 지명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까지 한 차례 살짝 지나는 정도가 되겠고요. 남해안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을 뒤따라 다시 한 차례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지난 주말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이 황사와 함께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일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부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 곳곳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4월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취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로 지시했다고 하죠. 보고하고 보고받는 데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진짜로 일하는 일자리위원회가 되기를 청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